안녕하십니까. 이번 11강은 10강에 이어서 쓰기 제2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쓰기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지필, 글쓰기, 본격적인 글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 4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은 어떤 그 글이냐.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논증적인 글, 설명적인 글, 묘사적인 글, 서사적인 글. 이걸 이제 논증문, 설명문, 묘사문, 서사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문 독해할 때에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논증문하고 이게 설명문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실용문이라 그래요. 실용문. 실용문, 실용적인 글. 묘사문하고 서사문은 예술문이 됩니다. 이제 지문 독해에서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돼요. 논증문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증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제, 논고, 추론이라고 하는 3요소가 들어가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다시 말해서 내 주장을 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그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글이 전개돼야 됩니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쉽게 풀이해주는 글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지문이 대부분 설명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논증문과 설명문인데, 설명문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모르는 사람에게 좀 쉽게 풀이해주는 글이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묘사문은 다양한 수사법을 써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묘사문입니다. 시는 모두가 다 묘사문이에요. 묘사문. 그래서 시에는 여러 가지 수사법, 표현법을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 등을 묘사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묘사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글이 묘사문이고, 서사문은 쉽게 얘기해서 소설 같은 것이 서사문입니다. 기행문 같은 것이 전형적인 서사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사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법이 이제 서사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논증적인 글, 이제 논증적인 글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요소라고 이제 붙였는데, 명제, 논거, 추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명제는 증명하라는 사실이나 주장, 신념, 판단 등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주제문은 평소형으로 단정적인 문장을 써라, 완결된 문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뚜렷한 것, 이것은 사실명제. 예를 들어서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면은 이게 사실명제가 되고,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다, 뭐 아름답다, 뭐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점, 진선미라고 그러는데, 아름답고 아주 좋은 고상한
그런 글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치를 따지는 그 명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치 명제라 그러고, 정책 명제. 정책 명제는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사랑하고 잘 가꿔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나 증명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지 그 내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돼 있는 것이 이제 명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평소형으로 단정적인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입니다. 논거는 그냥 논리적 근거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근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운 확실한 증거나 구체적인 사례들, 아까 글감들이 풍부하게 되면 좋은 글을 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글감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뒷받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는데, 앞에서 사실 명제와 같이 이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자기가 직접 연구한 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 논거이고, 소견 논거는 유명한 사람의 그 말이라든가 저서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 소견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거가 충분히 많이 돼야 내 주장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론, 끝으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추론입니다. 추론은 이제 그 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장에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증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법에는 이렇게 연역법, 기납법, 변증법, 그러니까 연역적 증명, 기납적 증명, 변증적 증명, 이게 논리학에서는 아주 이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역법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동물은 결국 죽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 진리입니다. 다 죽지요. 생물은 다 죽습니다. 일반적 진리예요.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국 죽는다 해서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이기도 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제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나가는데, 연역법은 요게 이제 주제입니다. 요게 주제. 요게. 주제가 우애가 있을 때 우리가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연역적으로 되어 있느냐, 기납적으로 되어 있느냐, 쌍갈석으로 되어 있느냐, 병렬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연역적인 것은 이제 주제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납적인 것은 연역법에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낳는다, 개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 개미 이것은 곤충이다. 그러므로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러니까 주제가 뒤에 있는 거죠. 이게 뒤에 있습니다. 기납법은 주제가 뒤에 있다. 이렇게 개개의 특수 사실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제 기납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법이 이제 변증법인데, 이거를 해겔의 변증법 또는 정반합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가 있고 공산국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민주국가의 장단점이 있을 테죠. 그렇죠? 공산국가의 장단점이 있을 테죠.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나 자유가 있는 것이 장점이고,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러나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장단점, 장점을 선양하고 장점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게 지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장점만 추려가지고 가장 합일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네 주장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쪽에 좋은 점, 이쪽에 좋은 점 해주고 두 가지 좋은 점을 내 주장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국가는 자유와 평등이 이상국가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변증법입니다. 아주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예를 들은 건데, 논중입니다. 논중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아주 충분하고 풍부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만이 상대편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중에 던져진 사물은 무엇인지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그 필자의 주장이라고 본다면은 이 주장이 논의에 채택이 되면은 이게 바로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명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지상에 무엇이든지 이 사물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주장하는 명제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게 논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리인력의 법칙, 이거는 소견 논거를 여기다가 들었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리인력의 법칙을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리인력의 법칙을 보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 그렇죠? 사실이죠. 또 다른 물체도 떨어져. 그런데 고무풍선은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 예상되는 반론을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 주장에 대한 예견된 반론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주장이 모순된 거, 이게 쟁점이 되겠죠. 쟁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럴 때 그런 논의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공기보다 물체가 무거운 경우를 전제를 했을 때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시비할 것이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물건은 땅에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편도 설득이 되고 내가 주장도 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문입니다. 이 설명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글입니다. 그게 정태적 전개, 동태적 전개 등 이런 말을 써놨는데 어떤 상태나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나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진술 방법이에요. 전개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정의, 대조, 비교, 구분, 분류, 분석, 예시, 유추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8가지. 여기 8가지가 있고, 동태적은 시간의 전개에 따라서 진술되는 것으로 서사, 과정, 인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1가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상대편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정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대상 또는 사물의 범위를 규정 짓거나 그 사물의 본질을 진술하는 지적 장애이다. 다음 보기에서 같은 구조로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익혀둬야 될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조냐? 사람은 언어적 동물이다.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은 피정의향이라 그래요. 언어적 동물이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정의. 예. 이게 사람이 뭐냐? 너 사람이 뭐요? 얘기해봐. 했을 때, 사람은 사람이지.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언어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을 A라고 보고, 동물이다를 B라고 있을 때, A와 B와의 관계가 종개념, 유개념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예, 그러니까 동물 속에 사람이 있잖아요. 동물 속에 사람이 있죠.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배울 때 상하 그 의미 관계, 상하 관계, 뭐 유사 관계, 대립 관계 이런 걸 했는데 그 상하 관계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종차라고 그러는데 A는 B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A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고 그래요. 고유성. 고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유하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의하라 할 때 이게 전자펜은 어떻게 하는 게? 전자펜은 무슨 도구지요? 무슨 도구요? 어디다 쓰는 도구요? 전자칠판에 쓰는 도구예요. 물론 전자칠판에 쓰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표시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분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예, 탁자는 물건을 올려놓은 가구다. 자, 이게 탁자하고 가구는 이게 A, B 관계가 성립이 돼요. 탁자는 무슨 가구잖아요. 가구 중에 물건을 올려놓는다. 아니, 탁자에다만 물건 올려놓나요? 의자에도 올려놓고 어디다가 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가구는 많지요. 침대에다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기로. 또 사회학자는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회를 연구한다 하는 게 사회학자의 고유성이 되겠느냐 이게요. 또 이걸 A, B라고 했을 때 사회학자는 사람이다. 사회학자는 뭐하는 학자다. 이렇게 하면 학자 중에서도 뭐 국어를 연구하는 학자, 과학을 연구하는 문학자 이렇게 중에서도 이제 이 사회학자가 갖는 고유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타인의 합법적 사유재산인 인간이다. 노예는 인간은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노예의 고유성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옛날 노예는 문서를 써가지고 돈 주고 팔고 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고유성으로. 노예의 고유성으로 가능하다. 삼각형이란 도형이다. 무슨 도형이요? 세 개의 직선을 이렇게 이게 삼각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해서 이게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정의가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예요. 흔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의 그런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는데, 자, 앞에 그 설명에 뭐 정태적, 동태적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자, 이 글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이제 묘사적인 글이냐, 뭐 설명적인 글이냐, 논증적인 글이냐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겠고 설명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장지 한 축을 사다 놓고 종이요, 저 한지 업문 궁체로 삼서름, 사시남정기, 장화홍련전 옛날 소설책들이죠. 춘향전 이런 것을 베낀 후에 필사본, 이게 19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씩 한 장 책장마다 들기름을 칠했어.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이제 그 하나 구해다가 그걸 베꼈어요. 붓글씨로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제 돌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찢어지니까 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기름칠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제 펴서 읽어 나가는데 책장이 피어서 상해서 상하기 쉬운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기름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래하여 수십 권 내지 수백 권인 책이 된 후에 곡관 방 안에 가득히 선반에 올려놓고 손수 책을 차례로 쌓아서 책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줬어요. 옛날에는 그 육전소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필사본들을 해서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 책세집이라고 하는 박종화 선생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썼느냐, 그렇다면은 무엇을 만드는 과정을 썼느냐, 또 뭐 분류의 방법으로 이게 나눠놨느냐, 소설을 분류한다, 뭘 나눠놨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대조의수법으로 쓰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고인 문제 나왔던 겁니다. 고졸 문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책을 세를 주는 사람은 필사본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적은 거예요.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을.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이 과정. 우리가 뭐 김장하는 방법, 순서, 뭐 요리를 할 때 이거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 과정을 씁니다. 라면을 끓이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그 설명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을 때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장문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분량도 많은데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